할멈, 진짜 서명 안 할 거야. 우리가 누군지 몰라. 거칠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의 공기를 찢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마동철. 이 지역의 골칫거리이자 탐욕스러운 건설사의 앞잡이였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비싼 양복은 그의 천박함을 가리지 못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 끝을 꽉 쥐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노송처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동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늙은 여자 앞에서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부하들도 키득거리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우며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짓밟고 있었다. 식당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빛바랜 반팔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반바지, 낡은 슬리퍼 차림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지역 마라톤 대회 기념품으로 받은 듯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남자는 그저 묵묵히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대 작전팀장 이진우 중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는 아들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훈련과 작전으로 인한 피로감이 옅게 서려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수개월 동안 전투식량과 낯선 땅의 음식에 지쳐있던 혀끝에 익숙하고 깊은 맛이 감돌았다. 어머니의 손맛.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다. 그는 이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조용히 마동철 일당을 향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뼈에 새겨진 본능적인 분석이었다. 총 5명. 리더는 마동철. 나머지는 생각 없이 힘만 쓰는 부류. 옷 안쪽에 무기가 있을 법한 윤곽은 보이지 않는다.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가벼운 알코올 냄새가 풍긴다. 위협 수준. 낮음. 그러나 변수는 존재한다. 진우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던 사자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목표의 움직임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감각이 되살아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그것을 눌렀다. 여긴 전장이 아니다. 저들은 무장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은 군인이기 이전에 아들로서 이 자리에 있다. 마동철은 박순자 할머니의 침묵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기름진 손으로 식당의 낡은 나무 테이블을 한번 쓸었다. 할멈, 이까지 다 쓰러져가는 가게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제시한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늙으면 고집만 는다더니. 그의 부하 중 하나가 맞장구를 쳤다. 사장님, 말이 너무 점잖으십니다. 저런 노인네는 말로 해선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녀석은 과시하듯 팔에 문신을 드러내며 식당 안을 어슬렁거렸다. 손님이라고는 진우와 구석자리에 늙은 어부 한 명뿐이었다. 늙은 어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들. 장사하는 곳에서 너무 험하게 구는 거 아니오.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마동철의 부하 하나가 그를 쏘아보자 어부는 즉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작은 어촌 마을의 무력함이 그 순간 응축되어 있었다. 진우는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밥 한 톨, 반찬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정성에 대한 예의이자 지난 수많은 작전에서 배운 생존의 법칙이기도 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찼다.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순직하신 후 가고 어머니는 이 작은 식당을 꾸리며 홀로 그를 키워냈다. 끓어오르는 찌개 연기 속에서 기름때 묻은 주방에서 그의 유년 시절이 있었다. 이 가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성역이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마동철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계약서와 펜을 꺼내 계산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듯한 냉기가 흘렀다. 내일 아침까지 이 가게가 잿더미가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찍어. 박순자 할머니는 계산대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밀어냈다. 그녀의 앙상한 손가락이 단호하게 종이를 거부했다. 내 남편의 혼이 담긴 곳이오.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는 없소. 어서 돌아가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그 순간 마동철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는 분노에 찬 고함을 내지르며 손을 휘둘렀다. 그의 목표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의 손은 계산대 위에 쌓여 있던 작은 그릇들과 양념통을 향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간에 폭력의 파편이 튀었다. 진우는 조용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탁.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겁고 단호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마동철 일당은 갑자기 일어선 진우를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저 새님은 엄마 지켜주러 나선 거냐? 꼴에 효자 납셨네. 마동철이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는 진우의 허름한 옷차림과 평범한 외모를 훑어보며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려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다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구석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마동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모든 동작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주워 담고 사과하고 여기서 나가. 그럼 없던 일로 해주지.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그 말에 마동철은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이놈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질이야. 죽고 싶어 환장했냐. 그는 과시하듯 진우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툭툭 쳤다. 내 엄마가 소중하면 쥐 죽은 듯이 짜져 있어. 알았냐? 진우의 시선은 마동철의 눈을 꿰뚫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적을 심판해온 자의 냉철함. 모든 감정이 제거된 순수한 의지 그 자체였다. 그의 내면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고삐를 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전자시계를 풀었다. 훈련소 시절부터 함께해온 수많은 전장을 거친 시계였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근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전에 경건한 동작처럼 그 작은 행위에 식당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마동철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무시하는 건방진 놈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별꼴이야. 시계는 왜 푸는데 맞아서 망가질까봐 걱정 마. 내 놈 병원비가 그 시계 값보다 더 나올 테니까. 그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다. 5명의 위치, 각자의 신체 조건, 주변 지형지물, 최단 시간 내에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동선. 그의 뇌는 인간의 형태를 한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했다. 남은 것은 집행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폭력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하지만 당신들은 그 선을 넘었어. 다시 말한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꺼져. 그의 말은 경고이자 자비였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 하지만 마동철은 그 의미를 알아챌 지성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진우의 침착함을 두려움으로 착각했다. 이 새끼가 끝까지 얘들아. 저놈이 현실을 깨닫게 해줘라. 저놈 어미가 보는 앞에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양옆에 있던 부하 2명이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 놈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놈은 발길질을 날렸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느리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은 진우의 눈에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보였다. 진우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주먹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았다. 동시에 다른 발을 들어 발길질을 날린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이 꺾인 놈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고 정강이를 맞은 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마동철과 남은 2명의 부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샌님이라고 불렀던 남자는 방금 단 2번의 움직임으로 건장한 남자 2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깨진 그릇 조각 위로 쓰러진 2 남자의 신음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강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손을 털었다. 그는 남은 3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그 눈빛과 마주친 마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어중이 떠중이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지? 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동요 없이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마동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실행해봐. 난 여기 서 있을 테니. 그는 도발하듯 양팔을 가볍게 벌렸다.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쌓아올린 강자에 대한 완벽한 신뢰. 마동철은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 개새끼가. 그는 소리를 지르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을 완료하기 전에
진우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음 순간 마동철은 복부에 엄청난 충격을 느끼고 숨을 헉 내뱉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는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 남은 두 명의 부하는 리더가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한 명은 비틀거리다 테이블에 부딪혔고 다른 한 명은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놈의 어깨를 향해 가볍게 던졌다. 젓가락은 마치 표창처럼 날아가 정확히 놈의 어깨 관절 부근에 박혔다. 악비명과 함께 놈은 그대로 고꾸라졌다. 엄청난 고통은 아니었지만 신경을 정확히 자극하여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명.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진우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겁에 질린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가 오늘 건드린 것은 그냥 작은 식당 할머니가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남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진우는 남자를 식당 벽에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단순한 폭력의 응징이 아니라 뿌리 깊은 악을 완전히 도려낼 기회라는 것을. 그의 휴가는 이제 막 다른 의미로 시작되고 있었다.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마동철의 부하들은 각기 다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이 공간의 절대적인 포식자라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들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조용히 서 있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벽에 기대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마지막 남자를 놓아주었다.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우의 호흡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 극명한 대비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힘을 사용한 자는 지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진우는 달랐다. 그의 차분함은 그가 사용한 힘이 그의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넓었지만 지금 그 등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고도 든든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평생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이었다. 저런 힘을, 저런 냉철함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동철이 거친 기침과 함께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복부를 강타당한 충격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과 분노였다.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의 이름 미친 개 마동철은 공포의 동의어였다. 그런 그가 허름한 옷차림의 샌님 같은 놈에게,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일격에 나가 떨어졌다. 그의 비틀린 자존심은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건방진 새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마동철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진우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디서 합기도나 몇 년 배운 놈이 운 좋게 급소를 때렸을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입가에 묻은 피를 거칠게 닦아내며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 이 개자식아, 네가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그는 자신의 배경을 들먹이며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의 협박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동철에게 등을 보인 채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마동철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진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한없이 다정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진우야, 그만해라. 저 사람들 경찰에 신고하면 더 큰일 나 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경찰은 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요.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어 오히려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그 짧은 순간, 진우에게 완벽하게 무시당한 마동철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진우의 태도에 사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계약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저 건방진 놈을 짓밟고 싶은 충동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래, 내 어미가 그렇게 소중하냐. 마동철이 뱀처럼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이는 척하며 발목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에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비장의 무기, 위급할 때를 대비해 늘 숨겨두었던 그것이었다. 찰칵, 날카로운 금속음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마동철의 손에 번뜩이는 칼날을 가진 스프링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식당의 분위기는 단순한 폭력 사건에서 살인 예고 현장으로 돌변했다. 쓰러져 있던 부하들도 칼을 보자 다시 용기를 얻은 듯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칼끝을 진우에게 겨누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원래는 뼈 몇 개만 부러뜨리고 끝내려고 했지. 그런데 이젠 안 되겠어.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는 거야. 내 어미가 보는 앞에서 내가 직접 회를 쳐주마.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다. 박순자 할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아들 앞으로 달려가 막아서려 했지만 진우는 한 손으로 부드럽게 그녀를 제지하며 자신의 등 뒤에 서게 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마동철을 향해 돌아섰다. 칼의 등장은 진우를 동요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휴가를 즐기던 아들. 이진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707 특임대대 작전팀장, 코드네임 케르베로스만이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재배열되었다. 무게 중심이 낮아지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졌지만 언제든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마동철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칼날의 각도, 마동철의 손목 움직임, 그리고 공격 가능한 모든 경로를 좇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상황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다. 상대가 찌를 경우, 벨 경우, 던질 경우,
각각의 상황에 대한 최적의 대응과 반격 루트가 0,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계산되었다.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의 몸과 뇌는 이렇게 진화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위협법, 교전 수칙 변경. 목표는 더 이상 제압 대상이 아닌 제거 대상이다. 진우의 내면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지고 적을 향한 절대 영도의 냉기만이 남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차분함과는 다른 기계처럼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다. 칼을 내려놔. 그게 내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그 말에는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집행전의 최종 통보,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마동철에게 그 경고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진우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했다. 경고가 필요한 건 바로 마동 이매철 임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내지르며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식당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섬뜩한 궤적을 그리며 진우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상대를 끝장내겠다는 잔인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마동철의 칼날이 진우의 복부를 향해 파고드는 그 찰나. 시간은 마치 늘어난 엿가락처럼 길게 이어졌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아들을 향해 날아드는 섬뜩한 칼날만이 보였다. 그러나 진우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지극히 느리고 선명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동철의 거친 움직임은 사리로 가득했지만 훈련받지 않은 자의 동작은 허점투성이었다. 진우는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향해 자신의 왼손을 흘렸다. 그의 손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상대의 공격을 비껴내며 감싸 쥐었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은 번개처럼 뻗어나가 마동철의 목 측면에 있는 경동, 맥동, 겐동, 멱동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순간적으로 차단당한 마동철의 눈이 허옇게 뒤집혔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동철의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그는 더 이상 미친 개가 아니라 그저 무력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남아있던 2명의 부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칼을 든 자신들의 두목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살에 가까운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공포가 그들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를 마비시켰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구두굽으로 툭 찼다. 칼은 식당, 구석,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을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쓰러진 마동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남은 2명의 쓰레기를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저 눈앞의 대상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듯한 무기질적인 시선이었다. 그 시선과 마주친 순간 부하 중 한 명의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지독한 오줌 지린내가 식당 안에 퍼졌다. 다른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다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꼴사납게 나뒹굴었다. 그들의 저항 의지는 완전히 분쇄되었다. 진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진우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잠시만 주방에 들어가 계세요. 전화를 한 통 해야겠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운 아들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들을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방 문이 닫히자 식당은 다시 진우와 쓰레기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투박한 모양의 휴대폰을 꺼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외부 충격에 강하게 설계된 군용 모델이었다. 그는 연락처를 찾지 않고 익숙하게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나다. 진우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질문 없이 즉각적인 응답이 들려왔다. 진우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용어는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군사용 약어와 암호로 이루어져 있었다. 케르베로스, 상황 발생, 코드 탱고, 빅터, 세븐, 현재 위치. 그는 식당의 정확한 주소를 불렀다. 적대 세력 5, 전원 무력화, 한 명은 흉기 소지, 무기는 확보됨,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위협 확인, 즉시 정리팀 파견 요청한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동철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진우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웃었다. 경찰에 전화하냐 해봐. 이 새끼야 폭행죄로 감방에 갈 놈은 너야. 내가 누군지 넌 곧 알게 돼. 그는 여전히 자신의 뒷배를 믿고 있었다. 진우는 마동철의 말을 무시하고 통화를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낮아졌다. 그리고 지역 검찰청에도 연락해. 단순 사건이 아니다.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격상시켜. 국가안보. 그 단어가 식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동철의 부하들은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국가, 안보, 무슨 헛소리야. 이 미친놈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두려움에 찬 절규에 가까웠다. 진우는 통화를 마쳤다. 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마동철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위험한 장난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내 놈이 저지른 실수는 늙은 여인을 협박한 게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낮게 울렸다. 그녀의 식당을 헐값에 빼앗으려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게 칼을 겨눈 것조차도 내 놈의 가장 큰 실수는 아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마동철의 심장을 옥죄었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놈의 진짜 실수는 내가 휴가 중일 때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마동철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겼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너희들은 방금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 작전팀장의 신성한 휴가를 방해했다.
그 순간 마동철의 뇌리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평범해 보였던 남자의 초인적인 움직임, 감정 없는 눈빛, 암호 같은 통화 내용,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단어의 의미.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술 유단자나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길러낸 살아있는 무기,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말도 안 돼. 마동철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미친 개라는 별명도, 그가 믿었던 조직의 힘도,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급 작전팀장 이진우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동철의 머릿속을 후려치는 육중한 망치였고, 그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성추였다. 707 특임단, 백호부대, 영화나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국가가 보유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자 가장 깊은 그림자. 마동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낡은 티셔츠와 슬리퍼, 피곤에 절어 된장찌개를 먹던 저 평범한 사내가 국가 최고의 인간 병기 부대를 지휘하는 중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목덜미에 남은 날카로운 통증과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었던 자신의 부하들의 모습이 그 증거였다. 그의 이성은 부정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진실이 서서히 그의 숨통을 조여오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축축한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진우는 마동철의 눈에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과 반항심을 읽었다. 그는 말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을 꺼냈다. 군용이 아닌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평범한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어 수많은 카드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마동철의 얼굴에 들이밀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심하게 담배꽁초를 버리듯 카드를 마동철의 가슴팍 위로 툭 던졌다. 카드는 마동철의 옷 위로 떨어지며 작지만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다.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장교 신분증이었다. 희미한 식당 조명 아래 신분증은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정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 속 이진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엄격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선명한 고딕체로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이름 이진우,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계급과 소속 중령, 제7 107 특수임무단. 오른쪽 하단에는 국방부의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무엇으로도 위조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의 상징이었다. 마동철은 떨리는 눈으로 신분증을 응시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무게 이상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실체였다. 그가 여태껏 믿어왔던 돈과 폭력의 세계가 이 작은 금속판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증거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익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낮고 위압적인 엔진음. 여러 대의 대형 차량이 지면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소리였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작은 식당 앞
거리는 순식간에 낯선 차량들로 가득 찼다. 짙은 녹색의 군용 지프와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경찰 순찰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들어온 것은 어설픈 동네 경찰이 아니었다. 완전 무장한 헌병 MP들이었다. 그들은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식당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눈빛은 민간인이 아닌 적을 대하는 군인의 것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각 잡힌 제복을 입은 육군 헌병대의 김소령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은 눈앞의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단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은 마치 대테러 작전 현장을 방불케 했다. 김소령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진우 앞에 멈춰선 김소령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소령 김민준. 명 받았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중령님이라는 호칭과 군더더기 없는 군인의 경례. 그것은 진우의 신분을 모든 이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의식이었다. 진우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령. 수고 많군. 상황은 통제됐으니 현 시간부로 현장의 모든 통제권을 인수하도록. 저들은 단순 폭력배가 아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처리해. 배후 세력까지 전부 발본색권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김소령은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즉시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헌병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일반 수갑이 아닌 훨씬 더 견고한 군용 결박 장비로 제압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목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렸다. 단순 폭행, 협박이 아니었다. 군형법 위반, 군인에 대한 특수 폭행 및 협박, 국가 안보 위협 사범. 마동철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잠깐 이럴 순 없어. 내가 장 서장이랑 어이 동네 파출소 장 서장이랑 잘 아는 사이라고. 이건 오해야.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으려 했다. 그때 검은 세단에서 내린 사복 차림의 수사관 한 명이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요원이었다. 그는 마동철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말하는 장 서장은 지금쯤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인맥 놀이는 여기서 끝났어. 수사관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마동철 씨, 당신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당신은 그냥 한 사람을 찌른 게 아니야.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거대한 벌집을 통째로 쑤셔버린 거라고.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마동철은 마지막으로 이진우를 돌아보았다. 진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무관심. 벌레를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무관심이 마동철에게는 가장 큰 공포이자 형벌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상대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군용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식당 앞에는 어리둥절한 경찰관들과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만이 남았다. 식당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을 증명하는 차가운 장교 신분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부터는 정의를 위한 거대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군용 차량들이 남긴 타이어 자국과 희미한 매연 냄새만이 방금 전에 혼돈을 증명하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깨진 그릇 조각과 엎질러진 음식물들이 난장판이 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진우는 그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주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 두려움, 자부심, 그리고 깊은 혼란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이 평생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너는 그냥 군수과에서 일하는 대위라고 하지 않았니? 그녀는 아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진우는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군인의 냉철함이 사라지고 다시 아들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하게 해드려서 그냥 가끔은 나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군사 기밀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다. 제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를 지키는 거였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는 빗자루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묵묵히 바닥의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평범한 아들이 어머니를 돕는 그 일상적인 모습은 방금 전 국가의 칼날로서 적을 심판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이질적인 두 모습이 이진우라는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한편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들은 창문 하나 없는 군용 수송 차량에 짐짝처럼 실렸다. 위협적인 고함이나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옥죄는 것은 헌병들의 침묵과 기계적인 전문성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협박보다 더 무서웠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가 아니었다. 높은 철조망과 무장한 초병들,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는 군사 기지였다. 민간인은 평생 발디딜 일 없는 곳, 법의 종류와 무게가 다른 국가 안보의 심장부였다. 그들은 분리되어 군사 규정에 따라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았다. 옷이 벗겨지고 소지품은 압수당했다. 이름 대신 번호표를 목에 걸고 사진을 찍혔다. 그들의 보잘것없는 정체성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있었다. 미친 개 마동철은 사라지고 죄수번호 701번만이 남았다. 마동철은 취조실로 끌려갔다. 낡은 책상과 의자가 전부인 경찰서 취조실과는 차원이 달랐다. 사방이 흡음재로 마감된 차가운 방,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수사관 2명이었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들의 무기는 정보였다. 한 수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동철 씨,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오늘 식당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그건 그저 증상일 뿐이니까. 우리는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불법 토지 매입, 자금 세탁을 위한 유령 회사, 그리고 박 의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마동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모르는 일이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른 수사관이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마동철과 지역 경찰서장인 장 서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순자 할머니의 식당을 압박할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녹음 파일의 날짜는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사이다의 순간이었다. 마동철은 깨달았다. 그는 사냥꾼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저 상어들의 어항 속에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날뛰던 작은 피라미였을 뿐이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식당 사건은 그의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예정된 심판의 방아쇠를 당긴 계기일 뿐이었다. 당신이 이곳으로 이송되는 동안 우리 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다. 당신의 사무실, 자택, 차명 계좌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당신의 후원자들도 지금쯤이면 다른 방에서 우리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있겠군요. 마동철의 범죄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주먹 다짐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감히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무한한 자원과 권위를 가진 실체에 어리석은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한때 미친 개라 불리며 거리를 활보하던 남자는 이제 그저 겁에 질려 낑낑대는 길 잃은 개에 불과했다. 그 시각 박순자 할머니의 식당 앞으로 다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진급한 듯 보이는 별 계급장을 단 장군이었다. 그는 이진우의 오랜 상사이자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절친했던 친구이기도 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못난 부하 때문에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부대 차원에서 어머님의 가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며 꾸짖는 듯 걱정하는 듯 말했다. 이놈아, 휴가면 휴가답게 쉬어야지. 무슨 일 있으면 진작 보고했어야 할 것 아니냐. 장군의 등장은 이 사건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고 체계적인 심판은 진행 중이며 더 높은 권위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다. 통쾌함과 함께 찾아온 완전한 안정감. 그것이 이진우라는 존재가 가진 힘의 진정한 무게였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작은 바닷가 마을에는 어색한 평온이 감돌았다. 마동철 일당이 사라진 거리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날 식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곧 뉴스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의 작은 사회면 기사로 시작되었다. 지역 폭력 조직 및 유착비리 공무원 대거 검거. 기사는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마동철 일당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서장과 시의원 몇몇 그리고 리조트 개발을 주도하던 건설사 대표까지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저녁 구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앵커는 휴가 중이던 한 현역 장교의 용기 있는 판단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이진우의 뒷모습과 마동철 일당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뉴스에서는 707부대라는
구체적인 부대명 대신 국가 중요 시설 방어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국가적인 차원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시장은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그날 식당 구석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늙은 어부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영웅담을 이야기하듯 그날의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봤다니까 그 젊은이가 일어서는데. 눈빛이 어휴, 말도 마.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 같았지. 그는 팔을 휘저으며 진우가 어떻게 마동철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했는지를 과장 섞인 몸짓으로 묘사했다.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동철에게 똑같이 협박을 당하고 있던 다른 상인들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그동안 밤잠을 설치게 했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은 박순자 할머니의 평범한 아들이 마을 전체를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군 관련 사건으로 분류된 마동철 일당의 재판은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에게 적용된 죄목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다. 군사 법정의 엄격한 판결 아래 마동철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하들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과 유착했던 부패한 공무원들과 기업가는 민간 법정에 섰다. 하지만 군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그들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결국 그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몰락했다. 거대한 악의 고리는 그렇게 완전히 끊어졌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마을 상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박순자 할머니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갓 잡은 생선, 텃밭에서 키운 채소 등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닌 감사를 전하기 위한 사절단이었다. 대표로 나선 늙은 어부가 박순자 할머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순자 씨, 우리가 다 빚을 졌소. 할머니께 그리고 아드님께 우리 마을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밀려오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평생을 묵묵히 지켜온 이 작은 식당이 이제 마을의 평화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상인들을 안으로 이끌었다. 빚은 무슨 빚이오. 다들 들어와요. 오늘은 내가 한턱 쏘리다. 식당 안은 이내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치 큰 잔치가 열린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되찾은 평화와 새로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휴가는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감사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조용히 떠나는 그림자였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단출한 가방을 쌌다. 떠나기 전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몸 조심해라. 내 아들.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동이 트기 전 마을 버스의 첫 차에 몸을 실었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버스 창밖으로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이내 그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다시 군인의 것으로 돌아왔다. 그림자와 의무의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는 그렇게 소리 없이 마을을 지킨 수호신처럼 떠나갔다. 시간은 흘러 이진우 중령이 작은 어촌 마을을 떠난 지 2주가 지났다. 마을은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지만 사건의 여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의 불 꺼지지 않는 한 취조실에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건의 책임 수사관인 최 팀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에 파묻혀 있었다. 마동철 일당과 지역 유착 비리 세력을 일망타진한 것은 분명 큰 성과였다. 하지만 그의 숙련된 수사관의 직감은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너무 깔끔하게 다쳤어. 최 팀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건설사 대표와 지역 정치인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기에는 이 리조트 개발 사업에 흘러 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너무 컸다. 마치 거대한 용의 꼬리만 잘라낸 듯한 찜찜함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압수된 건설사의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에 다시 집중했다. 방첩사의 정예 회계 분석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들의 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리조트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마동철 일당이 그토록 차지하려 했던 부지는 단순한 해변가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을의 작고 낙후된 항구를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리조트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그들은 사실상 개인 소유의 항구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암호화된 통신 기록에서 건설사 대표가 정체불명의 해외 단체와 접촉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부패 사건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었다. 그들은 밀수나 다른 불법적인 국제 활동을 위한 비밀 통로를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팀장은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 결정적인 조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건의 시작점에 있었던 이진우 중령의 직감이 필요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707 특임단에 이진우 중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자신의 부대에서 완벽하게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혹독한 대테러 훈련을 지휘하며 땀 흘리고 있었다. 식당에서 어머니를 걱정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하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철한 지휘관 케르베로스만이 존재했다. 상관의 부름을 받고 부대 내의 보안 브리핑 룸으로 들어선 진우는 그곳에서 최 팀장을 마주했다. 최 팀장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을 설명했다. 진우는 미동도 없이 그의 말을 경청했다. 최 팀장의 설명이 이어지던 중 진우의 뇌리에 그날의 사소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마동철의 부하 중 하나의 팔뚝에 새겨져 있던 기묘한 형태의 문신. 당시에는 그저 흔한 조폭의 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진우가 입을 열었다. 용의자 중에 뱀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문신을 한 자가 있었습니까? 최 팀장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체포된 조직원 중 한 명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개인 문신으로 분류했는데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우로보로스. 몇 년 전 해외 파병 임무 중에 마주쳤던 국제 범죄 신디케이트의 상징입니다. 마약과 무기 밀매를 전문으로 하는 악질적인 놈들입니다. 이진우의 증언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막혀있던 수사의 혈관을 뚫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최 팀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어촌 마을의 작은 폭력 사건이 국제 범죄 조직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방첩사의 수사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 급가속하기 시작했다. 이진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우로보로스와 부패한 정치인 박 의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박 의원은 단순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범죄 계획의 핵심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리조트 개발과 항만 이용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고 그 대가로 조직의 검은 돈을 받아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세탁하고 있었다. 그는 국가의 안보를 외국 범죄 조직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거대한 그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대한민국 국회 혹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박 의원의 자택으로 향했다. 아마도 전략적인 판단이었을까. 언론의 체포 작전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방첩사 수사관들이 박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건 정치 탄압이야. 나는 결백해. 박 의원은 카메라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저항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그의 눈앞에 국제 범죄 조직과의 거래 내역이 담긴 증거 서류를 들이밀자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정치 생명과 범죄 제국이 동시에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시작된 사건. 한 조폭의 오만함이 촉발한 나비 효과가 결국 거대한 범죄 조직의 뿌리를 드러내고 국가를 좀먹던 거물 정치인을 끌어내렸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한 군인의 굳건함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이진우 중령이 떠난 후 작은 어촌 마을에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부패한 건설사의 리조트 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대신 부패의 사슬에서 풀려난 시정부의 지원 아래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그들은 느린 여행이라는 주제로 마을 고유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살리는 관광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허물어질 뻔했던 낡은 건물들은 개성 있는 카페와 아늑한 민박집으로 재탄생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항구 근처에는 작은 광장이 생겼고 주말마다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손수 만든 공예품을 파는 작은 시장이 열렸다. 마을은 단순히 평화를 되찾은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부활의 중심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식당이 있었다. 그녀의 식당은 이제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다. 영웅, 어머니 식당이라는 애정 어린 별명으로 불리며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안악내 몇 명을 고용해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다. 그녀의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과 피로의 그늘이 없었다. 대신 자부심과 활력이 넘쳤다.
그녀는 여전히 주방을 지휘하며 변함없는 손맛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선사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남편과 어린 진우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을 주민 일동의 이름으로 된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다. 우리의 용감한 아들에게 우리 안의 힘을 일깨워준 당신을 기억하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보내는 조용하고도 영원한 감사 인사였다. 한편 진우의 세계는 여전히 긴장과 규율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철책 안으로도 따스한 봄바람은 불어왔다. 부대 창설 기념일을 맞아 1년에 단 한 번뿐인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다. 진우는 망설임 끝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부대로 초대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경험이었다. 삼엄한 경계와 복잡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아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식당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대하고 엄격한 세계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보았다. 낡은 티셔츠가 아닌 그의 어깨를 빛내는 계급장과 가슴을 장식한 훈장들이 달린 각 잡힌 정복을 입은 아들을, 진우는 조금은 어색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하며 자신의 상관인 장군과 동료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했다. 전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인 진우의 부대원들은 박순자 할머니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다. 그들은 진우의 리더십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론 기밀이 아닌 선에서 들려주며 그녀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인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대테러 시범 훈련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관람석에서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눈 깜짝할 사이에 목표물을 제압하는 아들과 그의 팀원들을 지켜보았다. 날카롭고 간결한 명령으로 팀을 지휘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그날 식당에서 보았던 그 예리한 집중력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폭력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수만 번을 반복하며 연마한 고도로 절제된 힘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아들의 거짓말은 그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걱정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한 배려였음을 깨달았다. 부대 내의 충혼탑,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사진 앞에서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함께하고 있었다. 행사장을 거닐던 중 그녀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게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내비쳤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처럼 다른 가족이 아버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다정한 아들과 국가의 경계를 지키는 냉철한 군인.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활기 넘치는 마을의 식당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전례 없는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가장 굳건한 방패인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식당에 걸린 작은 동판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마을의 평화와 그녀의 마음속 평화는 그녀가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된 아들 덕분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재판이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촌마을 부패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과 결과는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에 영원한 낙인처럼 새겨졌다. 한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중령의 점심 식사 어느 조폭이 국가의 검을 건드렸을 때였다. 프로그램은 사건의 발단부터 최종 판결까지의 과정을 심도 있게 추적하며 관련된 인물들의 마지막 운명을 요약했다. 미친 개 마동철. 그는 군사법정에서 군인에 대한 특수 협박, 국가 안보 위협 공모 등 수많은 죄목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없는 형량이었다. 그는 이제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아닌 삼엄한 군 교도소의 수감자 번호 701번일 뿐이었다. 거대한 음모의 배우였던 박 의원. 그는 국제범죄 조직과의 유착 및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정당은 그를 제명했고 그의 가족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한때 국가를 주무르던 그의 권력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 외 건설사 대표, 부패한 경찰서장, 마동철의 부하들 역시 모두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다. 불의한 힘에 기반한 그들의 왕국은 그렇게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는 이제 군 교도소의 높은 회색 담벼락을 비췄다. 그곳은 마동철이 익숙했던 일반 교도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엄격한 규율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통제. 그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미친 개가 아니었다. 한때 그의 눈빛만 봐도 벌벌 떨던 부하들도 없었다. 그는 이제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최약체였다. 흉악 범죄로 들어온 전직 군인 출신 수감자들은 민간인 조폭 따위는 벌레 보듯 했다. 한때 남을 짓밟으며 군림했던 그는 이제 매일같이 짓밟히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화려했던 문신은 죄수복 아래에서 빛을 잃었고 오만했던 어깨는 패배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교도소의 교화 상담사가 그에게 물었다. 수감자 701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마동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1년 전 그날 작은 식당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실수는 그놈이 약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허름한 티셔츠에 낡은 슬리퍼,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소. 나는 평생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한 놈들을 짓밟으며 살아왔지. 그날도 똑같았어. 저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놈이라고 생각했지. 그의 독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수천 번이고 복기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침착한 눈빛,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그 태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했던 것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포식자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의 힘은 과시와 폭력에 기반했다. 요란하고 거만했으며 상대를 겁주는 것으로 존재를 증명했다. 하지만 그 힘은 진짜 힘 앞에서는 유리처럼 허무하게 깨져버렸다. 그는 겉모습이라는 가장 얕은 편견으로 상대를 판단했고 바로 그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것이 그가 감옥에서 뼈저리게 배운 유일한 교훈이었다. 카메라는 다시 활기 넘치는 어촌 마을을 비췄다. 마을 협동조합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날 식당에 있던 늙은 어부는 새로 생긴 광장에서 어린 손자에게 그물을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평화와 번영. 그것이 진정한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독방에 갇힌 박 의원의 모습이 비춰졌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던 그는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보며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힘은 기만과 탐욕에 기반했고 진실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축배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름 모를 외국의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부대원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평화라는 더 큰 의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마지막 내레이션으로 끝을 맺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소리 없이 묵묵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책임감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날 한 군인의 점심 식사를 통해 그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목격했다. 통쾌한 복수극의 막은 내렸다. 하지만 이야기가 남긴 메시지는 선명했다. 불의는 결국 심판받고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깃든 의지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변치 않는 핵심이었다.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는 외딴 훈련장. 진흙탕과 거친 함성만이 가득한 이곳은 707 특임단의 신입대원 선발 과정. 통칭 지옥주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이 혹독한 훈련의 현장에 이진우 중령이 있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훈련병들과 똑같이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그들 곁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몇 년의 세월만큼 더 깊어진 주름과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철처럼 예리했다. 그는 고함을 치지 않았다. 그의 명령은 낮고 단호했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모든 대원들의 귀에 정확하게 밝혔다. 그는 대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였다. 그것은 가학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 조국이 필요로 하는 강철검을 담금질하는 과정이었다. 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한 젊은 훈련병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탈진과 저체온증. 그는 훈련 포기를 알리는 종을 울리기 위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진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진우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진흙탕에 한쪽 무릎을 꿇고 훈련병과 눈높이를 맞췄다. 나를 봐. 폭풍우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넌 왜 여기에 있나? 편해지려고, 따뜻해지려고, 아니면 편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위한 방패가 되려고 온 건가?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포기는 영원하다. 진짜 적은 이 비나 진흙이 아니야. 넌 충분히 강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내 안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그것은 구장에서 이야기했던 진정한 힘의 철학, 바로 그 자체였다. 젊은 훈련병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는 꺼져가던 마지막 힘을 쥐어짜 동료들을 향해 돌아갔다. 이진우의 역할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 즉 수호자의 혼을 빚어내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조용히 먹던 평범한 아들의 모습과 지옥의 훈련장에서 강철 같은 군인을 만들어내는 지휘관의 모습. 그 두 모습은 완벽하게 하나였다. 그의 정체성은 어머니를 지키든 조국을 지키든 변함없는 수호자 그 자체였던 것이다. 지옥 같던 훈련이 끝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 햇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평화로운 어촌 마을의 풍경으로 부드럽게 이어졌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마을은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 생긴 광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분주한 식당 안에서 손님들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작은 동판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진우의 행동이 촉발했던 대대적인 수사는 국경을 넘어 여러 국제 범죄 조직에까지 타격을 입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가 지켜낸 평화는 실제했고 단단했다. 이야기를 이끌어오던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이제 시청자들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고함을 치는 힘,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힘. 우리는 종종 전자의 요란함에 현혹되지만 세상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은 후자의 묵직한 힘입니다. 이진우 중령은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숨은 영웅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이웃, 과묵한 동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꺼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그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다시 친근하게 바뀌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